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먼저 사과 말씀드릴 것은 우리 공화당 라이브 그 담당자가 교체가 됐습니다. 교체가 돼가지고 인수인계가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방송이 좀 늦게 시작됐고, 그리고 썸네일이 아직 인계가 안 돼서, 그래서 썸네일이 나가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그 내용은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 다 타격을 굉장히 입었죠. 그런데 이 부동산 이 정책의 실패를 국민에 대한 조사와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억지로 안정시키려고 하는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그 법안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이라는 의원인데, 이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많이 발의한 국회의원이 속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이고, 그 발의한 내용들이 사회주의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법률안들을 많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법률안뿐만 아니고 다른 법률안도 있는데, 하여튼 그 내용들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 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동산 거래 감독위원회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감독하는 위원회입니다. 부동산 거래 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그냥 약칭해서 그냥 감독위원회 법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소병훈 의원에서 지난 4월 9일에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돼서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문제점이 뭔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9일 이제 발의가 됐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소관위원회가, 소관상임위원회가 국토교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는 입법 예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 12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이 회부되고, 그 다음 날인 4월 13일부터 4월 27일까지, 내일까지입니다. 내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의견이 올라온 게 약 1272건입니다. 비교적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고, 근데 1272건 가운데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찬성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다 반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그런 이제 법안이 상정이 됐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 법안에 그래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이 법은 그럴듯하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내놨죠. 근데 오히려 집값이 더 오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고, 이런 상황이 전개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고 붕괴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값은 집값대로 오르고, 수요자들은 자기가 살 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발생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 이것을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즉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집값 상승을 억제시키려는 이제 그런 정책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냐면 부동산 거래 감독위원회라는 것을
만든다는 거죠. 만들어서 이 거래 감독위원회에서 부동산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정한 통제를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경우에 따라서 뭐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또는 뭐 수사 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인해서 야기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정말 전형적인 내로남불식의 입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뭐 백약이 다 무효라고, 사실 지금으로서는 뭐 부동산 해결 정책의 그 혼란으로 인해서 초래된 시장의 교란 상태를 극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감시, 통제, 뭐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봐서 뭐 어떤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지, 또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자금 출처 이와 같은 것을 국가기관에서 파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거나 자유롭게 거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함으로써, 즉 수요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억지로.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책을 은폐하고 그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일종의 국민을 잠재적인 부동산 투기범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기본적으로 잠재적 부동산 투기범이니까 그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들을 조사해야 되겠다는 거죠.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여튼 억제를 시키겠다, 수요를 억제시키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 좌파들이 발의하는 법안 늘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 법안 제1조에서는 이 입법 목적을 그야말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이 법은 부동산 거래 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근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사실은 깨진 게 뭐 때문에 깨졌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 때문에 깨진 겁니다. 자기들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파괴해놓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간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 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자,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바로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 자체를 일종의 투기로 보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조차도 투기로 보고, 그건 불공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투기를 못하도록, 아니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조차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공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뭐 전형적인 내로남불식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행위는 일종의 투기고 불공정한 거니까 그걸 바로잡겠다. 어떻게 말하면 사회주의적 통제 정책을 실시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공정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이 투명하다는 말이 정말 이게 그 독소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투명한 건 뭡니까? 거래 내역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실제로 부동산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게 투명한 부동산 시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글딱하게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하여튼
전 국민의 부동산 거래 행위를 전부 투기행위로 규정하고 그 세세한 내역들을 전부 조사해서 그 수요를 억제하는 통제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근데 말을 또 그러다 붙이면 국민의 주거 안정에 위배하지 않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정말 해쳤던 주범이 바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죠. 그래놓고는 국민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입법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그 규정이다,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일단 그 부동산 시장 부동산 거래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여기서 광범위하게 조사, 감독, 통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이 법안 제3조에 보면 부동산 시장 및 거래 정보의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거래 감독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이건 2항에 나와 있는데, 3조 2항에 나와 있는데,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부동산 거래감독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난번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게 있었죠. 이제 시장에서, 기업들이 하는, 여러 가지 거래 행위를 하죠.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는데, 그걸 감독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기관, 이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조사, 통제, 이런 것을 수행하는 바로 이제 그 감독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부동산 시장 분야에 있어서의 공정거래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하여튼, 부동산 시장 및 거래 정보의 관리, 정보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수행하는 거죠. 자,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이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참, 좌파들 국가기관 많이 만들죠. 위원회도 많이 만들고, 우리가 지난번도 봤었지만, 여러 가지 위원회들,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좌파 운동권 세력들을 전부 챙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파 환경단체들, 좌파 여성단체들, 그걸 위원회 위원회를 통해서 밖으로 다 확보해주는 거죠. 이것들은 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위원회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입니다. 자, 근데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을 되냐면,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장과 부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7명의 위원, 이렇게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연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물론 이제 국무총리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토교통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차관. 그리고 금융감독원 원장,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장, 이 사람들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이나 위촉 같은 경우, 이거 뭐냐면, 위원장이 추천하는 부동산 전문가 1명, 그리고 판사, 변호사, 또는 검사의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 1명,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 1명, 그리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의 직위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렇게 해가지고 4명, 그러니까 위원장이 추천하는 부동산 전문가 1명, 그 다음에 판사, 법조인 1명, 그리고 이제 교수 1명,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 또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1명, 이 사람을 자 위촉직으로 이제 임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도 마찬가지죠. 이 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좌파 운동했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좌파 운동을 했던 뭐 주거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이 운동을 했던 사람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건 다 공무원이죠. 국토교통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국세청장,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죠. 그리고 이 좌파 운동 했던 사람 가운데 4명을 충원시킵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좌파 쪽 인사를 채우겠죠. 그렇게 해서 좌파들이 장악하는 그런 감독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밥그릇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국가가 완전히 장악해서 시장 기능이 거의 마비되도록 시장 기능이 작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죽여놓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원칙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요소가 드러난 게 뭐냐면 토지 공개념 같은 개념입니다. 이 토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한한 자원이죠. 더 늘어날 수가 근데 간척 사업 등을 통해서 일부 그 부동산을 더 확대시킬 수는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원 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별히 예컨대 심지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이 국유화해야 된다. 모든 부동산을 국유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사회주의 정책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부동산을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개인의 소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생산수단의 사유를 폐지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전략입니다. 그 정책을 사실은 이 보안도 일정 부분 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를 전면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시장 기능을 마비시켜서 일종의 국유화와 비슷한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9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가지는 이제 권한이 막강합니다. 근데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임기는 어떻게 되냐?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이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게 있습니다.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법이 이제 시행되는 날짜가 2022년 내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권 말기죠. 정권 말기에 다 박아놓겠다는 겁니다. 좌파 인사들로 다 박아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 바로 거래감독위원회 법안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원회의 소관 사무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관 사무가 업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조에 나와 있는데요. 11조 1호에 보면 부동산 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독하고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원래 이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그 시장 메커니즘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장 메커니즘을 사실상 가동을 중지시키고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감시하겠다는 거죠.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부동산 시장을 없애고 국가가 부동산을 시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이 감독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이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1호 같은 경우는 좀 수상적인 내용이죠. 관리, 감독, 감시, 이게 포괄적인 용어고 수상적인 용어고, 그래서 굉장히 방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2호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의 관리, 조사 및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 정보를 관리하고 조사하고 제공한다는 말은 다른 국가기관에 제공하겠다는 뜻입니다.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관리하고 다른 국가기관에 제공하고 이런 기능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3호에 보면 그 밖에 부동산 관련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이거 말고도 하여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더 담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하여튼 감시하고 감독하고 그리고 또 정보도 제공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인 이제 권한들을 또 기능들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그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겠습니까? 작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거래 정보를 일일이 다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원래 거래 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사생활의 비밀, 또 다르게 말하면 프라이버시권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거래 정보에 관한 내용들은 예컨대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또 국세 징수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주로 범죄 수사와 관련해서 검사가 법원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그리고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그래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즉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절대 국가기관이라도 이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를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냥 이 감독위원회에서 임의적으로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영장 조작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사실은 영장이 들어온 이유가 뭐냐면 국가기관이 함부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재산상의 거래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개인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감독위원회가 임의로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또 형사소송법에 보장되어 있는 영장주의에 대한 중요한 예외이고 또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의 정보를 국가기관이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깨뜨리고, 이 영장주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입니다. 근데 그걸 깨뜨리고 법률 가지고 깨뜨리고 그냥 영장 없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개인정보다 수집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 또 어떻게 말하는지 개인의 이 부동산에 대한 거래, 이건 이제 그걸 보장하는 그 원리가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보를 자금 출수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원칙, 계약 자유 원칙을 침해하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 부동산 시장의 메커니즘을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므로써 실제로 시장 경제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면 다 뒤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금 출처가 어디고, 어떤 목적으로 구입했고, 누구하고 같이 구입했고, 이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물론 뭐 범죄적인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일부 예외적으로 있죠. 그런 것은 사실은 조세 포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영장 발부받아서 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범죄 관련성이 있다,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된 경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범죄 혐의와 관련성이 있든 없든 간에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바로 감시, 조사,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사실은 이 법안의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법안 지금 현재는 벌칙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정보를 조사를 했을 때 응하지 않았을 때 벌칙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벌칙 만들겠죠. 그래서 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을 때 벌칙도 또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강한 그런 벌칙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거래를 사실상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업무를 이 위원회에다가 부여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또 이제 좌파 인사들의 바깥친 게 또 있는데, 이 이제 위원회 아래에다가 사무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를. 근데 물론 사무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공무원의 신분을 중앙행정 기관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을 가지게 되겠죠. 이 사무처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하는 문제도 명확한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좌파 인사들이 또 사무처를 장악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실무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이게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법안의 진짜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그 부동산 시작 왜곡행위 신고센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왜곡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 시장 왜곡행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주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 왜곡행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가 전부 왜곡행위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규제 대상에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명칭 자체부터 그렇죠. 부동산 시장 왜곡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왜곡행위. 이 왜곡행위를 신고센터를 설치해가지고 왜곡 신고를 받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하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끼리. 그래가지고 A라는 사람이
부동산 시장 거래를 했다. 그럼 다른 사람이 A 그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 시장 왜곡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독재 정권이 하는 게 편가르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거래들이 실제로 그 시장 안에 있는 다른 국민에 의해서 시장 왜곡 행위로 바로 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국민들끼리 감시하는 겁니다. 국민들끼리.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아주 악질적인 겁니다. 이거는. 국민들로 하여금 서로 감시하라는 거죠. 땅 사고 파는 거 다 감시하라는 겁니다. 건물 사고 파는 거.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토지와 그 정착물인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 이게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뭐 부동산 다 가지고 있죠. 또 부동산 살고 있죠. 근데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임대사도 하고 뭐 사고 팔기도 하고 하죠. 근데 그것이 전부 일단 시장 왜곡 행위로 일단 잠시적으로 시장 왜곡 행위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하라는 거죠. 근데 그럼 부동산 시장 왜곡 행위에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16조의 1항에 나열되어 있는데 뭐 예컨대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이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타인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물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하여튼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인데, 그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수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있죠. 이거 매물이나 저 매물이 나와 있고 뭐 구입할 사람 구입하라고 하는 거죠. 그게 원래 시장 논리입니다. 광고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거짓 사실을 알려서 하는 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과장된 사실을 알려가지고 하여튼 부동산 매수 유인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시장 왜곡 행위라는 겁니다. 근데 과장된 정보라는 게 뭐 시장에서 내는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약간 과장하게 돼 있죠. 이거 정말 좋은 물건이다. 사실은 그게 마케팅 기본 아닙니까? 시장 경제 활동의 기본이 되는 게 사실 자기가 팔려고 하는 그 상품에 대한 가치를 일정한 부분에서 좀 높이 불러서 자기의 판매가를 올리려고 하는 게 뭐 당연한 거죠. 그런 행위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그럼 과장된 것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다 걸립니다. 이게 다 시장 왜곡 행위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간단하죠. 예컨대 100만짜리를 120만에 팔려고 했다. 그 과장된 사실을 알린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다 걸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자그마한 아파트를 장만했다가 조금 큰 평수로 또 갈아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놓을 때 이거 살기 좋다, 학군 좋고 교통 좋고 경관 좋고 이래 해가지고 팔려고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전부 과장된 사실을 알려서 부동산 매수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 행위에 필수로 수반되는 약간의 부풀림, 가치에 대한 약간의 부풀림조차도 전부 시장 왜곡 행위로 다 봐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시장 왜곡 행위로 봐가지고 가치가 그건 원래 이제 매수인이 좀 부풀려진
평가를 수용해가지고 시장, 부동산을 구입할 수도 있고, 매수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구입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시장 왜곡행위라는 것을 딱 규정해가지고 조사하겠다는 거죠. 신고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럼 좌파들이 어떤, 심지어 일을 벌일 수 있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나온 매물을 샘플링 해가지고 살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 가격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이다. 규정해서 신고해버리는. 그러니까 표적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 신고를 해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그럼 곡기 위축될 수밖에 없죠. 이거 정말 악질적인 그 좌파들의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입, 통제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유형에 보면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자,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 이거 뭐 LH 관련 공무원들도 다 했죠, 그죠? 근데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인데 이게 뭐 거짓 정보라는 걸 가짜뉴스 판단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짓 정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 어렵거든요. 근데 어떻게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겁니다. 그 불특정 다수는 각자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정보도 크로스체킹하고, 그래서 이게 이 부동산이 정말 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그 알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 왜곡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부동산 시장 왜곡 행위의 범위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다음 또 뭐 이런 것을 또 뭐 전화, 사무에 보면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이거 뭐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냥 권유하는 행위겠죠. 근데 그걸 강요한다고 보는 거죠. 그 뭐라고 쳐서 이것도 시장 왜곡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조폭이나 이런 게 아닌다면 그 부동산 그 매수를 강요하는 그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잘 떠오르지 않죠. 그런데 권유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로 이제 둔갑시켜가지고 그것도 시장 왜곡행위다, 이렇게 봐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탈세나 기타 관계 분명을 위반할 목적으로 뭐냐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또 위협행위를 권유 또는 자문하는 행위. 그래서 하여튼 위협한 목적으로 하여튼 부동산 매매를 권유하거나 자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 위협할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굉장히 막연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부동산 매매 등을 하여튼 권유하거나 자문하는 행위, 이것도 뭐 위협한 목적이 있다 없다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부동산 매매를 권유하거나 자문하는 행위조차도 그게 그 위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뒤집기 쉬운 겁니다. 그러면 그게 시장 왜곡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행위. 그 다음에 하여튼 그 밖에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이 밖에도 하여튼 시장 왜곡 행위를 대통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왜곡 행위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게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뭐냐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들끼리 감시하는 거죠. 국민들끼리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는 겁니다. 신고센터가 운영한다는 말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이 신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를 수행하냐면 부동산 시장 왜곡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자, 부동산 왜곡 행위가 있었다. 부동산 시장 왜곡 행위가 있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하여튼 그 관련된 상담을 하는 거죠. 신고를 받고 그 관련된 상담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확인 및 관계인의 의견 청취. 자, 신고 사항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신고한 사람 의견 듣죠. 또는 뭐 시장 관계자, 부동산 시장 관계자 의견 듣고, 그래서 의견 듣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관계기관의 장입니다. 이건 뭐 공수처장이 될 수도 있고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고 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제 범죄로 처벌해야 될 것이 있으면 처벌하고, 또는 세금을 부과해야 될 게 있으면 세금 부과하고, 이런 식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말하면 다른 국가기관의 그 권한에 대한 월권입니다. 다른 그 국가기관이 독자적으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사할 건지 말 건지, 조치를 취할 건지 말 건지 그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건 그 신고센터가 그걸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일반 다른 국가기관 위에 이 감독위원회, 신고센터가 그 위에 위치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그 신고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걸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부동산 시장 왜곡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또 위원장이 정말 또 그 말도 안 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 17조 제1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세, 지방세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국세, 지방세에 관한 자료, 그 다음에 소득, 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금과 관련된 자료 달라고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보고 이 자료는 그 특정한 사람에 대한 그 과세 자료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소득 재산에 관한 자료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득 재산에 관한 자료도 마찬가지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그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해야 됩니다. 야, 이거 정말 뭐 국세청 뭐 이런 국가기관보다 더 막강한 걸 갖는 거죠. 아니, 감독위원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그걸 응해야 되니까. 정말 어떻게 말하면 부동산 시장에 관한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말씀드릴 것도 뭐냐면, 이 국가기관에게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 또 금융기관 있죠. 금융기관의 장애가, 금융기관은 사기업입니다. 은행 같은 거 있죠. 그죠? 보험회사 사기업이죠. 근데
금융기관의 장에게도 뭐냐면 금융정보나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은 이 금융정보를 또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실명제를 원래 이제 금융실명제는 이제 긴급재정예제 명령에 의해서 그 당시 김영삼 정권에서 금융실명제를 도입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긴급명령을 이제 법률로 바꾼 게 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또 이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함부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정보나 신용정보를 함부로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법 위반이에요. 이거를 제공하면. 그런데 이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감독위원회에서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해야 된다는 거.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금융실명제법이라든지 신용정보법 이런 법들이 보호해준 그 신용정보, 금융정보의 보호를 다 무력화시키고 버리는 겁니다. 감독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하면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존의 그 어떤 금융질서, 신용질서 이런 질서의 기본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겁니다. 비밀 보호 안 해주겠다는 거죠.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기관이 장애에 할 수 있고 금융기관 또는 신용기관의 장애에 요청할 수 있고 그게 영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낱낱이 다 까발려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더 하는 게 그 감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여러 개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됐을 경우는 고발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고발.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과 관련해서 하여튼 고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뭐, 이게 전속고발권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고발권은 있습니다. 자,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럼 고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범죄 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할 때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를. 근데 고발과 수사 요청, 이걸 구분해 놨는데, 수사 요청을 하면 기본적으로 응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니까요. 수사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수사해라는 거죠. 해라는 거. 그래서 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수사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같은 걸 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출국 금지 같은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출입국 관리 기관에서 이제 이 요청에 따라서 출입금지 시키는 거죠. 사실상 이 법원의 그 출국금지 영장 일행과 비슷한 효과를 이 조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 안 받고도 출국금지 시키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익,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시장 왜곡 행위와 관련해서 형사사건의 수사, 또 조세 탈루 혐의의 확인을 위한 조사 업무, 그리고 조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 금융감독 업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정보를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부 제공받아서 그걸 이런 수사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영장 등을 통해서 이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감독위원회에서 바로 그 기관에 바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럼 영장이 필요 없죠. 영장 안 받고서도 이 수사기관들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대한 중요한 예외고 또 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겁니다.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막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바로 이 법안이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떡하네, 뭐 이미 말에 이제 대문밖에 하는 거죠. 부동산 시장 완전히 이제 뭐 거의 준사회주의 적인 그런 뭐 시장경을 거의 상실한 그런 뭐 계획 경제 또는 관리 경제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정보를 장악하고 있으면 사실 그 사람 장악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그도 뭐 자금 출처 등에 관한 정보까지 다 파악할 수 있으니까, 소득 자료도 파악할 수 있고 재산 자료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개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완전히 자기 정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겁니다. 아까 입법 목적에서 이야기했듯이 뭐 공정하고 뭐 투명하고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얼어붙는 겁니다. 마비되는 겁니다. 그런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서 하여튼 자기들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정책으로 하여튼 그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는데 그게 실패하니까 이와 같이 국민의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감시하고 조사하고 통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그런 편법을 쓰고 있다. 모든 그 부동산 거래 시장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인데, 이제 그 책임을 전 국민들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전체 국민을 준투기꾼, 즉 부동산 시장 왜곡 행위자, 잠시적으로 부동산 시장 왜곡 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걸 감독위원회를 통해서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 관계기관에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다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하는, 정말 그래서 자기들의 정책의 실패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악질적인 의도를 가진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다 하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우리 방송 담당자가 교체되는 바람에 준비가 원활하지 못했고, 그리고 썸네일도 올리지 못해가지고 아마 우리 동지님들 시청하시는데 약간 불편한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아마 이 인수인계 작업이 마무리돼서 정상적으로 방송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이 부동산 거래 감독위원회법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른 법안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